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이 방송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우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어긋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두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법을 상정할지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방송 3법이 됐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일단 좀 신임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이미 그 본인의 공약으로 추석 전에 개혁 3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어차피 요번에 법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국민에서 하게 되면 한 개 법안밖에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내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개혁 3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낫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국회의장과 여야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별도의 법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기다리면서 이번 참에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던 개혁 3법 중에서 언론개혁법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본인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 표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간이 꽤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예를 들면 순서를 갖다가 달리하는 이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왜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금투세와 관련해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소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과세,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주식시장 폭락이 이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되면서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고 결국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 3법도 왜 반대하는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MBC와 KBS 같은 공영방송을 본인들의 진영 내에 계속 영구적으로 가둬두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동욱 의원이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죠.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끝나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냥 바로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179석만 가지고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새롭게 부각된 내용들이 아니었고요.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외에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야당 같은 경우 예. 뭐 이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다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토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민주당이 방송 장악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오히려 이전의 악법을 통해서 YTN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일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인수설 얘기가 나온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 통과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권이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기 위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민의 품으로 방송과 언론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믿으시고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이제 신동욱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이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4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면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통과가 시킨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토요일이었죠. 여당의 수장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첫 일성부터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습니다. 협치보다 내란 적결이 문제입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더 먼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사실 이 발언이 전당대회도 선거기 때문에 선명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줘야 되지. 그 차원이냐 아니면 진짜로 국민의힘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 진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협치를 왜 하는 거지? 협치라고 하는 게 양 여야가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협치인가? 협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서로 방향을 같이 하면서 약간의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소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협치라고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도 내올 수 없는 소위 서로 간의 갈등만을 더 많이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건 명확한 거죠.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예.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너진 민생을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생 회복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예.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은 소위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나라,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그런 대안들을 제출하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소위 지금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내란을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대상들과 협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좋아하시겠는가라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협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만약에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앞으로 가신다면 예. 저는 그건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명확한 원칙을 갖다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정 대표가 일종의 조건을 내걸은 건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봤을 때 개헌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도부가 어떤 변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에 밝힌 현 상황에 대한 전국 인식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내란은 분명 여기서 말하는 12월 3일의 계엄을 말할 겁니다. 근데 12월 3일 계엄은 12월 4일 1시에 있었던 계엄해제로 종료가 됐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졌기 때문에 예.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탄핵재판소 결과 위헌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파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이 계엄은 종식이 됐고 그에 따른 후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외에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지금은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그 단죄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 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계엄은 잘못된 행위였고 이에 따른 탄핵 재판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출당 조치에 가까운 탈당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 여당을 이끌겠다는 정청래 그 대표가 예. 지금 제1야당에 대해서 전혀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 설마 여야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지도 않겠느냐, 손도 안 잡겠느냐, 이게 정치적인 어느 정도 기싸움 이런 측면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예. 8월 22일 날 이제 제대로 된 당 시스템들이 완비가 되겠죠.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유력하게 당대표로 될 분들의 발언을 보면 예. 내란에 대해서 아까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장동영 후보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 개업이 곧 내란은 아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얘기를 한다거나 예. 또 아니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전한길 씨를 만나서 전한길 씨가 들어오는 것은 당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전한길 씨 문제와 관련해서 전한길 씨는 극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돼서 예. 만약에 민주당과 만났을 때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저희가 그런 당대표와 만나서 협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당대표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8월 22일 이후에 당대표가 되신 분이 예.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했을 때 민주당 당대표가 어떻게 그런 당대표랑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국민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지. 아니 민주당 지지층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 말대로라면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정권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에서 강한 여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야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청래 당 대표를 만든 것도 민주당 내에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힘이 압축된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그 당 대표 선거 경선 초기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바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그와는 동떨어진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원인은 저는 양당 모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당 전체로 확산되는 일종의 그 에코 챔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록 우리 당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명한 야당을 강조하는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우리 당 전체적인 그 경선 구도를 놓고 보면 전에 대통령 후보로 뛰었던 직전 후보로 뛰었던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낼수록 우리 당도 이런 반작용에 따른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투쟁 일변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정말 불구대천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연출되는 것이 예.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예. 생각해 볼 대목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일성이 나오고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이제 후보들도 발언이 이제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 선출된 다음에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강선우 의원은 자진 사퇴한 의원인데 특별히 이거를 공개적으로 올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정청래 의원이 후보일 때부터 의리론을 매우 강조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같이 극복하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만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고요. 뭐 그것이 일종의 선거 전략이건 아니 그렇지 않건 그 본심은 알 수 없는 겁니다만 그런 입장들을 유지해 왔었고, 또 하나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민주당은 이제 당원 주권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 좀 국민 여론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강선우 의원 그 당시 이제 후보자였습니다만 후보자가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인가라고 하는 또 내부에 또 상당히 많은 또 반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장관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당원들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들 또 어떤 권리당원들의 주요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정청래 의원의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을 반영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아마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여론들과 권리당원들의 여론들을 갖다 합치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좀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의리론과 동지론, 전 이게 굉장히 삐뚤어진 동료의식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동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항일투쟁한다고 했을 때 동지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겪고 있었던 그분을 향해서 둘러싸고 제기됐었던 논란들이 과연 그런 명분 있는 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진 사퇴한 거잖아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구체적인 수치 말씀드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했기 때문에 결국 여론에 못 이겨서 자진 사퇴로 갔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동료의식을 갖고 강선우 의원을 계속 알뜰히 살피겠다. 이러면 이거 국민과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을 뭐 민주당의 신임 당직자 뭐 어떤 주요 보직을 맡기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에 따른 언론과 여론의 반작용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 강선우 의원이 장관이 됐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자진 사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신임 당대표가 내가 울타리가 돼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싸우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뭐 본격화됐죠. 그 내용도 살펴볼 텐데 비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후보 5명의 얘기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것이 극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백지 상태입니다.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개파 싸움으로 개헌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대구 간 얘기부터 청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있던데 실제 좀 어땠습니까? 뭐 실제로 우리 당에 대한 따가운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정말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슴 한편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이런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 당연히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8월 2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그 확실한 한 표를 잡기 위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자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당 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과도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펼쳐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8월 22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를 통해서 예. 완전히 쇄신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두고요. 극좌의 테러리스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극우라는 것이 무엇이 극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극우라는 것은 정청래 같은 분 극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네. 그 사람 몰래 제가 볼 때는 극좌 테러리스트이고 이 정청래 자체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 상으로는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지금 여당 대표 신임 대표에 대한 인식이 극좌의 테러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랑 거의 만나질 않았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리스트면 만날 이유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래도 지금 뽑힌 지 며칠 됐다고요. 아무리 본인의 선거가 중요합니다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하시던 아니면 국회를 운영하시던 전국을 운영하시던 정청래 당대표와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렇게 테러리스트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격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전환길 씨는 극우가 아니라고 만나는 모습을 보면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소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요. 국힘에 예. 이분들에게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 여론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전환길 씨와 만나면 만날수록 왜 극우 인물과 만나지? 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저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8월 22일 이후에도 저는 극적인 반전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본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니야 그때 얘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래서 좀 톤 다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0.1%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19.9% 압도적인데 만약에 이 조사를 가정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서로를 극좌와 극우로 불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모두 톤 다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작용 반작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취임 일성이 내란과 전쟁 중이고 내란 세력과 손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지니까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했었던 얘기들과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일반 대중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생각과 관련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거 예. 저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바탕으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실제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중도 진영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본인이 41.15%밖에 얻지 못했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예. 충분히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이런 인식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 저당기 씨 만난 것도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이 분명히 우리 당엔 있죠. 근데 지금 그 영역을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파고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보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예상보다도 장동혁 의원의 높은 그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전한길 씨가 주재하는 유튜브 생방송에도 출연을 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아직 그 김문수 후보는 그런 정도의 행보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인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예. 정치적인 거 하나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과는 연대를 강조하거든요. 김종욱 부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행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한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지속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표를 가져가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전한길이라고 하는 좀 구구적인 인사를 통해서 저는 거기도 표가 있으니까 만나겠죠. 그냥 만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전 그렇다면 전한길 씨를 만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입당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혹 자체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건 그런 것들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갖게 하는 측면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자체들은 개혁적 성향. 개혁신당입니다만 나름대로 좀 상식적인 보수 또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표를 다 얻었을 때 본인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소위 장동혁 후보가 지금 좀 약간은 좀 강성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쪽으로 좀 밀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기존에 좀 극우적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희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리 가건 저리 가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다만 내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왜 국민의힘에서 내란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란과 절연을 하시게 되면 국민 편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명징하게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주장하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자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내란을 부정하는 건 상식입니다. 무슨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적인 예를 들면 몰아세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김문수 후보가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를 뭐 의원실까지 찾아가고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 뭐 실현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로 뛰는 과정에서 본인이 왜 대선에서 실패했느냐?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2024년 그 총선을 통해서 개혁신당이라는 곳이 원내 3석의 의석을 갖게 됐는데 이 3석의 득표 이것만으로도 1대1 구도가 명확한 국내 정치에서는 굉장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텐데 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중도표를 국민의힘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이것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당장 2028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또 2030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준석 후보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정말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주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선 이후 우리가 3연속 총선 패배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수가 주류가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진영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포용해야 하는 건 저는 당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하나만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도 예를 들면 한몫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폭넓게 소위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제 정치 이쪽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야 그렇게 손을 내밀게 되면 본인의 연대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하나 일정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대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의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와 있거든요. 제가 공연장에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민폐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푸드코트 같은 데 있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잘 보고 가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공개한 거고 이런 SNS에 이런 거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정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음악적인 전문 지식이 있을 정도로 음악을 그래요? 좋아하죠. 네. 과거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일 DJ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뭐 그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고 또 대중과 사실 정치라는 게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관심이 있는 곳에 가서 본인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는 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대중 친화적인 모습. 아니 근데 그 불출마하면서 현장 정치를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드러내는 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현장 정치일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저 장면을 보면서 좀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생각은 들긴 해요. 예. 기존 계속했던 게 이제 뭐 기타방, 먹방, 그다음에 지금은 락회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들어설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출마도 안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6월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국민의힘에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달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선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고 8월 22일 날 당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지방선거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성과를 얻는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웅신할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한 8개월 아니 10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좁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호흡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의 영역들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현장 정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야 저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8월 22일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지도부가 완성되기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한 뭐 현장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뭐 개혁연대였나요?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 선거를 뽑는 그 열기가 막 그 고조돼야 되는 분위기에서 본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다양하게 내버린다. 이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당 행사를 두고 회방 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여전히 가져가는 방법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오늘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좀 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 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보셨는데 특검 브리핑도 그랬죠. 수의를 입고 있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수의를 벗고 또 집행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수의를 입고 변호인단을 만나러 갔다. 이게 그 브리핑의 핵심이었는데 서정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법률대리인단에서 그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워서 잠시 예. 수위를 벗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검이 오는 바람에 그리고 와서 체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당황을 했고 오포로 신체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실에 변호인들이 와 있으니까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특검 측에서는 그런 요구를 전혀 무시를 하고 회피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녹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것들은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특검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서정빈 변호사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홍주 특검부가 그때 현장에 직접 나갔는데 오늘 얘기한 내용이 더워서 이제 벗었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브리핑한 내용이 보면 예. 4번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 그렇죠. 얘기한 게 30분 아니라 간격으로 뭐 했다고 한 번 가서 그랬죠. 얘기하고 한 번 예. 가서 얘기하고 한 번 가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참 변명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전까지는 변호인들도 선임을 안 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협의를 합니까? 누구라 대상이 있어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1차 체포영장 이번 말고요.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탄핵당한 예. 다음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변호인들 사이에서 자, 체포하러 오게 되면 자, 옷을 벗고 있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얘기가 이미 드러났어요. 저 그렇다면 이건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와서 일반인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집행하려고 왔으면 다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4번이나 얘기했는데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 이후에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또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건데요. 국민들이 좀 이해할 만한 알리바이를 대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법률 대리인단이 긴 장문의 입장문을 냈었고 김계리 변호사도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과연 수사인지 인치하여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망신주기라는 건데 또한 정광재 대변인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입장문에서 임의 촬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체증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특검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특검이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당시 야당 주도로 만든 정략적 특검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진 법 체계 내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도 본인이 특검 수사에 응하되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특검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에도 좀 문제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잊고 있었느냐, 잊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자꾸만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냐. 만약에 특검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만 밝혔어도 될 만한 사안인데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논쟁이 되고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분명히 새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서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 이거 충분히 확인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레가 김건희 여사의 출석일이기 때문에 모레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입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느니 무엇이 열이 올라갔느니 하면서 그 벗어 던지고 누워 있으면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이불 같은 거로도 뒤집어 돌돌말이 한 다음에 이거는 체포입니다. 이거는 체포 영장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라든가 수사관이 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 교도관들은 협조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안 보이게 좀 이불 같은 거로 돌돌 마른 다음에 체포를 해야죠. 수갑까지 채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체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까? 강하고요? 아까 이제 원칙론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해야 될 조치인 거죠.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특검이 판단할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의복을 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도소 같은 경우도 계속 일관되게 그 본인 말이 맞다고 한다면 특혜를 계속 제공했다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지금 8월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 관계자들을 다 소환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들을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도 불가능하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법 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면 앞으로 내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그것이 집행돼야지만 사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사법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공권력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둘둘 말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검이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판판이 만약에 특검이 이것을 갖다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집행되고 그것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입장문을 낸 이유가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권남용이나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아주 강조를 했으니까 서 변호사님 이것이 구치소의 교도관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의 교도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금 압박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 교도관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물리력이나 일부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점을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차 시도, 집행 시도 과정에서도 보이듯 결국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도관들이 지휘를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경하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하고 나아가서는 변호인단들이 추후에 법적인 문제까지 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무에 있는 그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전에서도 그런 구치소에서 이런 집행에 어려움을 좀 호소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그에 상당한 부담감이 크다라는 점을 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형집행법에 따른 건데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집행법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교도관은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컨대 도주의 위험이라든가 자해라든가 혹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교도관이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효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형집행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수용 시설 내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사실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형집행법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뭐 교도관도 그 지위에 따라서 강제력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광재 대변인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수요일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내일이 하루피고 7일이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입니다. 뭐 물론 시한이 다 되면 또 영장 발부 받겠다 뭐 얘기는 했겠지만 언제쯤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고 좀 예상? 그래서 뭐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7일 전에는 당연히 한번 나서겠죠. 그런데 이 결국에는 그 특검이 얻고자 하는 실효적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효적 이익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확인된 거예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게 지금 100% 확실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과거 전임 대통령의 경우에 방문 조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특검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그 특검 앞에 앉혀서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자꾸만 그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최선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차악의 방법이라도 그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특검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특검으로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 질문을 받았는지 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기소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는 기본적인 절차다는 취지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피의자 신문 절차는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상 이걸 거치지 않았을 때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소에 나아갈 수 있긴 한데 다만 이것은 상당히 좀 예외적인 그런 사안들이고 통상적으로는 결국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최소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라도 뭐 체포영장 집행이 되었다 혹은 소환에 응했다 했을 때 진술을 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특검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뭐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딱히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제로 특검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건 아닌가. 결국에는 다른 피의자들, 다른 사건의 그런 피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공정하게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영선 전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피의자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뭐 자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또 주목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비화폰 관련해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비화폰도 사용 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 권한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룹에 있었다는 보도였거든요.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 비화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2024년도 7월 달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인가요?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작년 3월 31일부터 올해 초까지 이 통화한 목록들을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만 뭐 경호처 내용에 의하면 장관들한테 이 비아폰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비아폰의 번호를 주면서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소위 이 비아폰 자체가 별도의 어떤 대통령 부인에게 대통령이 부재 시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예. 김건희 씨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비아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법 외의 상황들이 관찰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 왜 그 전화가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럼 그 전화를 사용했던 이유가 소위 내란과 관련된 통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또는 별도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국가의 공적인 권한으로 활용되는 비아폰을 가지고 그것의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비아폰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확인되고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단순히 이제 비아폰이 보안 문제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 그룹에 속하면은 볼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보도의 취지인데, 서정욱 변호사, 이러면 이게 맞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 대통령 경호처 내부 규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데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예.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권한 남용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아폰 제공 그리고 뭐 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이 결국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혐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이 비아폰이 지급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비아폰이 지급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 그런 보안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결국 군사 기밀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무상 그런 비밀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혹은 그 공유를 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또 달력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모레 소환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소환된 인물들을 보면은 정광재 대표 이제 혐의도 좀 많이, 특검법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일단 6일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보여요. 워낙 많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예. 이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건진법사 관련한 청탁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만 확인하기에도 한 번의 조사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수사에 응하되 뭐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뭐 6시 이후부터는 수사가 좀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특검에서 뭐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예.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더 혹독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건강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예. 어떻게 뭐 특검에 잘 소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최상병 특검이나 그 계엄 행위와 관련한 내란 특검, 이거보다도 상당 기간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 수를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예. 만약에 그것이 민주당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 될 리가 없을 거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진수 기념식 준비 끝났습니다. 잘 됐어. 잘 됐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김주애는 현장 방문을 연거푸 수행하면서 국외 구축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뭐 저희는 여러 차례 뭐 전해드렸는데 특이한 게요. 주말 사이에 일본 언론에서 이 부분을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도자와 후계자라는 위치 정착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계속적으로 매스컴에 노출시키는 게요. 일본에서도 이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 어디에도 다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사실 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북한 내부의 문건을 확인했거나 뭐 소스의 어떤 정보를 찾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아사히 신문의 기사는 일면 분석 기사란 말이죠.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이 아사히 신문이 이제 분석한 기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좀 더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4대 세습을 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4대 세습의 주인공이 김주애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일본의 이 분석 기사 뭐 단순히 어떤 북한 내부의 소스로 이 보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정보가 좀 이렇게 제약돼 있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이 뭐 오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애 관련해서 우리 국내 북한 전문가분들은 되게 강 교수님 같은 스탠스 좀 더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지금 북한 학계에서도 이 찬반 양론이 뚜렷합니다. 명확하게 김주애가 후계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아니다, 뭐 절대 김정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학술적 논의 차원에서도 지금 찬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면 4대 세습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4대 세습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지켜봐야 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주애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특이한 점은 외교 무대, 러시아와 관련해서 외교 무대에 김주애가 등장한 거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월 9일이죠. 이 북한의 주 러시아 대사관 행사 때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이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이제 외교 무대까지 등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참석한 행사는 러시아 전승 80주년 행사였고 이 러시아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이제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러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 대사관 방문의 첫 공식 행사에 그냥 참여를 한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지 그 초점이 김주애의 어떤 후계설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은 이 김주애의 딸을 대동시킴으로써 러시아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의전의 어떤 최고의 의전을 그냥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강 교수님,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를 간다는 계획이나 임박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러시아 같은 데 갔을 때 여기에도 김주애를 데리고 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이 김주애를 대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해외 국가 중에 어디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에 간다면 김주애를 대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다른 국가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치, 경제, 뭐 심지어는 문화, 관광 모든 분야의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김주애를 대동할 가능성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4대 세습의 어떤 후계자이기 때문에 김주애를 대동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한진명 서기관님. 그 대민 행사,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는 행사에도 김주애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북한이 우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대 김씨 가문의 애민사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역대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김씨 가문 간의 그 친화력을 그 어릴 때부터 가져가려는 그런 속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친화력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과 같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 눈에 익히는 과정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호칭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김주애에 대해서 샛별?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샛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 독특하고 여기에 지목이 되면서 후계자라는 그런 강한 인식이 무게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기존에 김일성이를 샛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주애에게 이런 호칭을 달아준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저도 기존에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쪽에 무게를 뒀는데 또 그 질문과 그 답변에도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 떨어보죠? 그러니까 진짜 후계자가 아닐까 하나 가사를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용어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다는 약간 좀 말씀이세요? 헷갈리는 상황이 들거든요. 샛별하면 올인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데 올인 지도자. 어린 지도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지도자. 이런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혹시 김주애가 후계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쪽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호칭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호칭이 북한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 굳이 한 가사를 이야기한다면 김일성에 대해서 조선의 밤하늘에 샛별이 솟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의의가 큰 겁니다. 샛별의 의의가. 저는 오히려 장군이라는 표현이 더 눈길이 가던데 장군이라는 표현도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들만 쓰는 호칭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여기에 지금 보면 정확한 단어는 샛별 여장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이거나 샛별이라면 어떤 수령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표현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에서 백두의 3대 장군이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이거든요. 김정숙.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에게도 이 장군이라는 표현, 샛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하지만 김정숙이 여성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김정숙을 이게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예외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장군도 아니고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우리 한진명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세습의 후계자는 김주애가 아니라 다른 아들일 가능성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등장할 때 어떤 뭐 친근감이라든지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받는 거부감을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 정치로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이 장군이 아닌 여장군이라고 의미를 붙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장군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붙인 호칭이 아니고 김정숙에게도 여성에게도 붙인 호칭이 있고 또 북한의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이 혁명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김정숙의 혁명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꼭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장군, 뭐 수령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애 이제 최근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등장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서 의원님,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앳된 모습이었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김정은에게 어깨 높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상하게 되면 키가 165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은 지금 김주애를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는 앳된 소녀보다는 어른스러운 모습, 성숙된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친화력을 주고 차후 이제 4대 세습을 이어가는 데서 김주애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키 얘기하셨는데 한 165cm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치고 작은 키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꽤 큰 편인가요? 이 큰 키는 이 북한 특권 계층의 점유물이거든요. 북한의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런 키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키도 빨리 키우고, 그러니까 풍만한 그 자세도 가지게 하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완벽한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키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뭐 잘 먹어서 그렇게 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이 그렇죠. 되는 겁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도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일반 주민들이 식이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키가 크다. 이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강 교수님 북한에서는 한국산 영양제 이것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가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네, 무엇보다 이 한국산 제품들이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외부 정보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예. 한국산의 의약품이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키 크는 약 이런 것들이 북한 장마당에 이제 많이 유통이 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실 이 키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 군인의 평균 키를 보면 뭐 거의 150 정도 넘어도 지금 일반 현역병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어떤 영양 상태를 어릴 때부터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왜소한 체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키 크기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김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런 약품뿐만 아니고 뭐 한국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북한에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서 기관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 한 170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키는 남자치고는 어때요 북한에서? 남자치고도 170이면 좀 큰 축에 속합니다. 큰 편이에요? 예, 평균적으로 여기 온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165까지도 큰 걸로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170이다 하면 큰 키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 김정은이 농구했다는 얘기 많이 뭐 데니스 로드만과의 인연도 그렇고 그 부분은 강 교수님 13살 때 농구 소년이었다면 지금 김주혜하고 비슷한 나이 때 농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마 이 사진이 이제 국내에 공개되면서 예. 뭐 귀국 후에 이제 농구를 했다라는 사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키가 작았던 김정은이 농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 키가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북한 내부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키에 대한 어떤 외모라는 부분들이 수령이라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뭐 이 전지전능한 존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 가르칠 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외형까지도 북한이 굉장히 그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다시 좀 김주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그 김정은 아버지인 김정은 위원장보다 높게 서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 저는 그 사진 보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봤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의전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높은 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에서는 사진 하나하나도 다 검열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사진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저희가 이 사진 말고 그 전에 이 최연함 구축함 그 중공식 때 구축함 중공식 때 보면 지금 바로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단상을 마련하지 않아서 김정은도 김주혜도 힘들게 요 계단을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이 평평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바로 정확히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너무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다 이런 시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예. 이런 장면들까지도 뭐 김정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4대 세습의 후계자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때요? 아무리 북한이 뭐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자 수업이라고 해서 당이든 군이든 직책을 가지고 일을 배우는 시기가 있는데 분명히 네. 거쳐야 되는데 김주혜는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네.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죽기 전 1년 3개월 전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습의 후계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나 뭐 4대 세습의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 내부에서 여전히 가부장제라든지 남존여비 사상이 살아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여성이 뭘 할 수 있냐 이런 인식이 아직도 강하고 또 이 북한이 공식적인 어떤 그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공식 매체를 보면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 초소에 나가서 혁명가업을 하는 남편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역할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과연 이제 10대 소녀의 이 여성 아이가 이 4대 세습의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이 김주에게 과도한 역할과 이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주민은 그렇고 또 당의 간부라든가 군부라든가 그 시각도 그들이 어떻게 볼지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제가 만난 어느 탈북민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할 때 자기 자신이 김정은보다 2살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고 무오류다라는 그런 교양 학습을 받을 때 아니 나보다 2살 많은 저 어린 게 뭘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김정은을 보고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당 간부나 뭐 실제 지금 60세, 70세 이상 된 그 북한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던 예. 그 당 간부나 군부가 과연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이 김제를 후계자로 지정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석 의원님 그동안에 김씨 일가에서 가족들을 노출하는 거는 잘 안 해왔었죠. 예. 그런데 유독 김주애는 많이 빨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후계자 세습을 가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 트라우마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차곡차곡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통해서 뭐 후계자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김주애를 통해서 김씨 가문의 그 여러 가지 친화력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 좀 급하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런 트라우마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 김주애 후계자가 김주애 하나일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금 김주애를 노출시키다 나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소리에 의하면 김정은에게 아들도 있다 이런 소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리거나 혹은 물밑 작업에서 천천히 후계자 세습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집권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강경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가장 주목되는 단어는 성의 있는 노력과 조한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예. 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 조한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미 김정은이 얘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제 대한민국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지만 하나의 여지를 남긴 것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거는 대북 학성기 방송, 대북 전단 중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 이걸 이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봤단 말이죠. 예. 하지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통일부를 정상화시킨 것.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결국 이 담화의 맥락을 따져보면 통일부 해체하고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뭐 한미동맹 와해하면 그때는 뭐 만나줄 용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 키를 이 정부에 지금 다시 떠넘긴 거죠. 근데 우리 정부가 사실 받기는 좀 어려운 카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미 동맹 와해라든지 뭐 통일부 해체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앞으로 국내 정치와 또 어떻게 연관돼서 갈 것인가가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사건. 애초에는 경제적 외도를 의심해서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좀 다른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서 벌어진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가족 간의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인과 장모, 부부 간의 갈등에 사위라는 제3자의 그렇죠. 인물이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범행이 상당히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 외도뿐이 아니라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시각이 나온 건데요.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 역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도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별거가 최근에 별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별거를 해오고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외도가 의심된다라는 정황만으로 이 5년 이상 별거를 해온 부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무래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도라고 한다면 부부 사이의 문제에 사위가 끼어들었다는 점이 좀 이상한 건데 그러면 사위는 어쩌다가 범행에 가담한 거 맞으니까 어쩌다가 가담한 그 부분이 사실 쉽게 납득가지 않습니다. 예. 도대체 사위는 왜 장모의 이런 잔혹한 범행을 도운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처음에 이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에는요. 사위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사건 현장 밖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사건 현장 안에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지금 피해자, 그러니까 본인의 장인어른을 결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술을 바꾸어서 평소에 장모님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집 나간 장인어른을 찾았다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고 단순히 장모님이 어느 정도 혼내주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살인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중상해 같은 부분의 범행의 동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의 진술은 일단 장모님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한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진술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꼭 어떤 그 범행 자체에 가담하지 않아도요. 그 범행을 용이하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경우에도 공범으로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결박을 도왔다거나 뭐 흉기를 지금 휘두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 둘 사이에 이미 공모했을 가능성 같은 부분들도 쉽게 좀 예측이 가능해 보여서 수사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런 주장이 어떤 양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참작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 변호사님 또 하나요. 이 남편이 카페에 있었다는 걸 부인이 알았어요. 또 그때 하필 남편이 술이 취해 있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게 된 경위 같은 것도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금 범행 당시에 이 피해자 남편은 술을 먹고 잠들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쉽게 결박을 하고 범행까지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카페에 남편이 한 10일 정도 전부터 갑게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술을 먹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지 않고는 이런 범행을 낮 시간에 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저도 사실관계도 확인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이고 아직까지는 좀 추측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끝까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을 해서 재판까지도 간 사안이 있었고 사실 그때 죄명은 중상해죄였습니다. 이제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의 형을 받게 됐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상당히 엽기적이다까지 보여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상당한 중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